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게 하필이면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모시게 됐네요. 예. 이상하게 저는 20대 때도 원외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원외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더니 이번에 21대 때 또 밖에 있는 동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차라리 고민을 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부담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때에 이제 3선 들어와서 이제 4선인데 역할을 그냥 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켜만 보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또 있죠. 예. 한편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오늘 좀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좀 질문부터 드릴 것 같은데 토요일에 이제 그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결과를.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이 표결은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퇴장하는 방식은 취하기 어려울 것 같고.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 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도 일단 들어가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겠죠. 그 선택은 자유투표로 할 거냐, 이제 당론을 정할 거냐. 네. 자유투표라면 사실상 통과시킨다는 의미가 강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표에서 30표 이상은 찬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반대 당론을 했을 때가 이제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 투표에 참여는 하되 반대. 예, 반대 당론을 확고히 하고 또 특히 원내대표가 지금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됐을 경우 권성동 의원이 갖는 약간 이제 어쨌든 뭐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그립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로서 표단속을 세게 할 텐데 그 경우는 하여간 결과를 속단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안개 속이다. 예.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가능성의 어느 쪽이 더 많은가라고 보면은 자유투표, 그다음에 탄핵 가결. 아, 그렇게 보세요?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데 지난번에도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투표 불참까지 결정했는데도 3명이 이탈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지나는 사이에 또 수사가 진행되고 계엄과 관련된 여러 상황이 또 알려지게 되고 특히 대통령의 그 당시의 역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또 수사의 가속화 이런 것들이 그 여론에 영향을 주고 또 의원들 영향을 그 마음의 제 생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게 표 이탈을 부추기는 쪽으로 원심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좀 바뀌는 의원들이 될 거예요. 그래봐야 8표만 이탈되면 이제 가결되는 것인데 결정적인 거는 지금 보도된 대로 대통령이 탄핵 감수하겠다. 조기하에 안 하겠다. 그냥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법리로 다투겠다라고 결정하고 당에도 그렇게 알려주고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헌재 변론을 담당할 변호인단을 지금 꾸리고 있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홍일 전 위원장도 합류한대요? 아니요, 뭐 변호인단에? 예, 뭐 그 본인 생각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데 주요 변호인단 책임자급으로 대통령실에서 뭐 섭외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좌장 변호사로. 예. 우리 의원들이 제일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박근혜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진영 안에서 배신자 두고 배신자 낙인에 시달리는 거 그걸 제일 힘들어하는데 지금 대통령 본인이 나는 조기에 스스로 안 물러나고 그냥 탄핵 법정에서 다투겠다라고 하는 판이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이제 적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배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정했으면은 빨리 그걸 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뜻에 부합하고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 입장에서 대통령이 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자면. 뭐 좀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의사가 그것이 거의 확실한 것 쪽으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굳이 의원들이 막아야 될 명분도 없고 그 또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아마 근데 이제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고 이제 실제로 친윤계는 생각이 다른 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럼 나를 탄핵해라가 아니라 나는 뭐 조기하야 이런 거 지금 생각이 없고
만약에 뭐 탄핵도 반대해 달라는 의미겠죠. 지금 현재까지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정리할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있겠죠. 근데 아마 현재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을 한번 했더니 우리가 내부가 분열되고 우리가 그래서 선거를 몇 번 졌다. 그러니까 탄핵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내년에 여러 가지 그 재판받을 일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판 깔아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 중진들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어쨌든 시간을 좀 끌면서 어떻게든 그런 상황을 뭐 처음에 당초 한동훈 대표 생각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뒀던 것 아닌가. 그게 이제 확 줄어서 갑자기 어제 그 2월, 3월. 2월 뭐 또는 3월에서 4월, 5월 대선 이 얘기까지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런 내용들이 다 저는 의미가 없는 게요.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거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이제 그 전망이 이제 공통 분모는 그겁니다. 아마 이제 그 당 차원에서 표결 불참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표결에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건데. 근데 조금 전에 바로 전에 저희가 이제 김상욱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도 좀 원내대표 경선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그 이제 아주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표결 참여를 결정을 할 거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계속 그 생각이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갈지 싶고요. 예. 김상욱 의원이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중요하다는 거는 탄핵 표결보다는 이 시기에 국민 속에서 우리 당의 위상, 진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좀 더 이미지 길게 봐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친윤이라는 사람들 그중에서 윤핵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뭐 두세 명에 속했던 사람이 당의 얼굴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담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네요. 한번 제가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안 된다. 표결 불참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난번 표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이 당론을 무릅쓰고 가서 표결을 했잖아요. 더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자기는 투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가결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김상호 의원도 그렇게 두 번째 다시 표결하면 자기는 가결하겠다고 찬성하겠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8석이 이탈돼 버리면은 당론이고 뭐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표결 불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그렇죠. 점을 신임 지도부가 감안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런 점에서도 결국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은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 이번이 아니라도 뭐 민주당은 될 때까지 한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다음 주에 하면 뭐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버리면은 당으로서는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야 될 명분도 없어져 버리는 그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또 모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자꾸 이제 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스타일이 또 다르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친윤이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랄까 이게 그 당내 장악력이 강력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좀 다르죠. 훨씬 더 기본적으로 이 스타일이 다르죠.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관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당을 한 거고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뭐 물론 이제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당에서 사실 잔뼈가 굵은 이 야전사령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에 대한 그립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뭐 불참을 결정한다면 뭐 그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 불참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럴 만한 자신 있을 때 그런 결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단속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 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누가 돼도 이 투표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가는 것까지는 안 되고
예, 당론으로 반대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 말씀과 똑같이 투표장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를 하는 순간에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 찬성표 8표 이상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당 의원들의 이 평소 성향을 보면은 이게 당론으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해놓은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할 때 투표장에서 그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입 딱 닫고 반대로 하는 게는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 이런 경우도 그랬고 공개적으로 자기는 자기 의사를 어쨌든 간에 좀 밝히는 형태고 네. 김상호 의원도 지난번에는 안 했지만은 다음에는 찬성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찬성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걸 안 밝히고 눈짓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스타일이라서 모레 토요일 가결 이제 이게 투표할 때까지 만약에 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했는데 당론 부결로 부결 당론을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강제하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그 사이에 그 찬성할 의원들은 아마 공개적으로 어떤 행태든지 간에 입장은 밝힐 거다. 밝힐 거고 그거 카운트 해보면은 그게 8개씩 넘어서면은 그건 가결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두한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아무튼 그냥 한한 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이른바 동맹 이걸 갖고도 말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와전의 소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대통령께 찾아가서 대통령 이제 직무 정지입니다. 그 국정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손 떼야 됩니다. 외교고 국방이고 뭐고 다 일단 스톱하십시오라고 강요한 건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어차피 내가 그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이렇게 그 사실상의 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보태 가지고 뭐 그 해달라는 것이지 내 권한을 당정 또 한덕수 한동훈 두 사람에게 위임할 테니까 당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상식선에서 대화가 오고 간 것인데 어차피 대통령이 약간 이선으로 물러나고 직접적으로 국정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 되면은 총리나 정부의 권한이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걸 사이드에서 같이 당정 협의를 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당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정도인데 그것이 이제 표현에 또는 한 대표가 자기 책임감을 너무 무겁게 느꼈다든지 아니면 의욕이 앞섰다든지 이래가지고 마치 정권을 위임받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 나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비치면서 또 야당이 그걸 그렇게 걸어가지고 공격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또 한 대표도 그 뒤에 나중에 약간 그걸 바로잡는 발표도 또 했었죠. 오해다 한마디로. 예.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오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저는 도리어 그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축소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날 일요일 날에 그 두 사람이 그 같이 서서 발표하는 모양새는 굉장히 기이할 정도로 저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혼자 한 건 또 차라리 모르겠는데 거기다 장소도 당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하고 또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협조하고 뭐 이런 식의 했던 반면에 한동훈 대표의 이 발표 내용을 보면 훨씬 더 톤도 강하고 그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는 듯한 모양새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히 외교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손을 떼고 이제 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례 회동을 저 총리하고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주례 회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한덕수 총리도 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책임이 간단치 않은데 책임 있는 두 주체가 우리가 수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제가 수순을 제대로 밟으려면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장을 만났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 협조를 요청했어야 되고 국회의장이 여야 당대표를 같이 오라고 해서 4명이 만나서 그런 논의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의 모양새 만들었으면 또 달랐겠는데 그런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의 더 큰 잘못은 당내에서조차도 동의를 못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사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개인의. 뭐 소통력 얘기로. 예, 그러니까 뭐 차기 대선과 관련돼서 자기가 뭐 하는 것 아니냐기 때문에 당내 주요 인사들로부터 먼저 반발이 있었고 당 안팎에서 지금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언론이 이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그 궤적을 보면 너무 오락가락한다. 처음에 탄핵 반대 외쳤다가 그다음에 직무집행정지 이야기했다가 조기 퇴진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이야기는 하나는 이 그러니까 공동 담화 발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약간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그렇죠. 정치 시작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고 대표가 된 지는 지금 반년이 안 됐고 또 당내 정치 기반이 공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원이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지만 현역 의원이나 뭐 원외위원장 이런 그 현실적인 정치 파워로 보면은 소수파죠 당내에서는 친윤보다도 친한이 더 숫자가 적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그런 연유로 해서 이렇게 이 정무적인 그 전략을 수립하고 또 돌파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이 팀이 아직 빈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좋은 주변에 좋은 그룹도 아직까지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조금 의욕 과잉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그 몇 안 되는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서 그런 조언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게 당내 기반이 취약하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당정의 주도권을 딱 잡고 당내에서도 헤게모니를 확실히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좀 이렇게 제압하고 당내의 그 주류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잡아서 대선까지 가야 된다. 그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 그럴 때 이제 경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앞으로 나가야 될 것과 뒤로 물러서야 될 것을 이제 적당히 잘 조절하고 또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탄핵 이후에 계엄 이후에 며칠 사이에 계속 상황이 출렁거리니까 그렇죠. 본인도 이런 경험도 정치도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계엄이라는 거는 본인도 처음 경험하는 사태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때로는 본인이 또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본인이 체포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걸 알고 또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또 화가 났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약간 행보가 좀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뭐 오락가락할 정도는 아니고 큰 틀에서는 민심을 대변한다. 국민의 생각에 그 뿌리를 받고 한다 하는 그 중심은 확실히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훈 리더십에 세 가지만 지적할게요. 왜 문제가 되는지. 첫 번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지적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 이 탄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거는 금요일 날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내가 1차장한테 얘기 들었더니 주요 정치를 체포하려고 한다고 그래 하면서 그 바로 업무를 정지시키자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주요 정치인들 저를 포함한 여야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워딩이 그렇게 나왔나요? 예,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정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했지만 큰 방향이 뭐 그렇고 간단히 내가 지적을 하지 않은 건데 보통 1년에 저 한동훈 대표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모든 결정 과정에서의 중심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 나온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익을 공유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면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킨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퇴진시킨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최고위원들 가깝게는 또는 당의 주요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중진들. 예. 뭐 중진보다도 예를 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사실은 뭐냐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나경원 전 대표 등등 그래도 이 당의 뭔가 리더급이라고 하는 안팎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 먼저 결정하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반발하죠. 왜냐하면 들러리 같은 생각이 드니까. 협조를 이끌어내도 부족한 판에. 그러니까 협력적 리더십이 안 나와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오락가락 한다는 게 오락가락이 큰 이유는 성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제기가 얘기를 꺼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 그러니까 친윤의 반발 또는 대통령실의 비협조 등등으로 했을 때 성과를 못 만드니까 결국은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계속 입장이 오락가락이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과를 못 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 그러니까 친윤 원내대표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친한 최고위원의 어떤 사퇴를 설득을 하고 있다. 한동훈 체제를 아예 붕괴시키려고 작정을 했다는 정보도 보셨죠, 의원님? 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와중에
또 이래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적 측면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호가호위한 그런 측면. 거기서 이제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득권을 많이 누렸고 또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또 대통령과 이 교감하고 있는 그 정서를 공유하는 예. 그런 그룹인데 그 정서 중에 하나가 이제 반한이잖아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뭐 워낙 싫어하고 또 인정 안 하고 하는데 그거를 친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당대표가 됐지만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니까 친윤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예. 그거는 현재까지도 해소가 안 된 거죠. 대통령도 끝까지 아직까지 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대표하고 화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뭐 친윤도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은 이거를 좀 배제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경악하고 지금 뒤로 나자빠질 정도인 게 지금 친위 쿠데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때문에 당도 지금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다 국민들부터 비난받고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제대로 반성하고 또는 쇄신하고 수습을 해야 하고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이 와중에 같이 휩쓸려 가고 같이 배가 가라앉는 판에 이 안에서 또 다른 쿠데타를 꾸민다.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얘기에는 그러면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는 대국민 담화 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하야나 퇴진으로 결정을 해서 방향을 잡는 게 상식일 것 같은데 왜 지금 친윤이나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판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왜 모호한 노선을 계속 타느냐. 이게 의아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 탄핵이라는 그 비상계엄이 내란죄 그리고 탄핵 이런 이 현 국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차기의 결국은 대권을 보는 그렇죠. 거죠. 차기의 대선과 관련돼서 만약에 지금 당 대표가 차기 대선과 관계가 없는 분이었다면 이런 소란이 덜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차기 당대표, 지금 현 당대표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구도상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셈법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어찌됐든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면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원치 않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해서 민주당의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서도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끌고 탄핵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세법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손에 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이제 또 한동훈 대표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다 가져가는 모양새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지금 두 분의 공통된 전망이 아마 탄핵 가결이 높다고 치면 그게 한동훈 대표의 결단에 따른 가결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전개 과정을 보면. 그럼 한동훈 대표는 뭘 얻는 겁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뭐 유사일에 계엄 사태를 통한 대통령 거취 조기 정리 이런 이 정말 격동하는 그 상황을 본인이 처음 맞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그 자기 주도하에서 딱 그냥 장악해가지고 헌정 혼란도 최소화하고 또 국민들 마음에도 딱 들게 그러면서 또 당내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로부터도 지지받고 이런 완벽한 그 상황 관리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손에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안에서 그냥 자기의 이 경험의 범위 안에서 또 자기가 가진 원칙 안에서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큰 틀의 이 당원이나 국민들의 이 좀 그 상식에서 안 벗어나는 범위 안에서 그걸 제대로 이제 대변하면서 가는데 정도로만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상 뭐 모든 걸 완벽하게 또 본인이 알겠습니다. 또 공을 다 가져가고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홍 의원님 진단은 어떠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늘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좋은 면을 좀
확대하고 부각시키고 나쁜 면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나는 거나 또는 부담스러운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소위 얘기해서 그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그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나쁜 거를 좀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쪽에 있어야 되는데 친한계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를 대신해서 악역을 맡을 사람도 많지 않아요 지금요. 오히려 갈라지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정치 쪽이 많아서 면면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국민 여론으로부터 멀어지고 당내에서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이미지 속에서 고립돼가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요 친윤만 그런 게 아니라 친윤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반한동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딱히 친윤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가장 애먹은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은 이 한동훈 대표를 그 상대로 해서 친윤 플러스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결합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더 고립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일련의 과정은 한동훈 대표가 결국은 시험대에 이제 끌어올려졌고 정치적 명운이 상당히 지금 불투명해져 버렸다. 이렇게 지금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위기면서 기회인 거죠. 본인이 이 정치적 자질이 있다면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고 정리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각이 되고 또 평가받고 신뢰받고 또 이 당이나 또는 그 여론을 일정 부분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한 대표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뭐 어차피 대선이 이제 곧 있게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당의 뭐 유력한 주자 중에 이제 한 사람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를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를 본인이 같이 재현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거. 네. 시중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검사 출신을 다시 대통령으로 우리 국민은 뽑지 않는다라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건 뭐냐면 검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또는 팀플레이가 안 된다. 독선적이다. 또 힘으로 뭐 정치하려고 한다. 정치란 건 힘이 아니라 소통과 대화와 설득 또 그 함께가 통합 이건데 그런 걸 검사라는 직업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다시 똑같은 직업 출신을 뽑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그 여론의 지적을 명심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요. 참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방향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대통령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는 것보다는 물론 뭐 그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뭔가 여기서 뭔가 수습하는 모양새를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대통령과 정부는 사실상 국민적 불신에 빠져 있어요. 전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리더십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해법을 낼 수 있는 게 국회라면 실질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의장과 그 상대당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거기서 뭔가 수습 방안에 큰 틀을 협의하고 그 안을 갖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반대로 간 거죠.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해서 거기서부터 안을 갖고 와서 이쪽을 설득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수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중요한 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정말 애쓰고 있다. 그렇죠. 정말 애쓰고 있다.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정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어떤 정서적 어떤 반응은 끌어낼 수는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도 몇 번 만나서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는 게 시급하다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순과 방향이 틀리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 고립 상태로 빠져들어간 양쪽으로 다 욕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상상력이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뭐 경험 자체는 뭐 처음이지만은 정치적 파동이 벌어지고 이제 그 힘이 막 요동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사례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탄핵이라는 사태는 또 지난번에 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맞더라.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다가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어쨌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상상력이 훈련되어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진 현장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들,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전략이 있는 사람들을
딱 주변에 포진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고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과 상상력을 자기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대신하는 근데 앞에서 해야 되는 그 리더십. 그런 그게 사람들을 팀플레이. 근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구태 정치인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구태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당내에서 이 와중에 쿠데타 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 쓰는 건 정말 구태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겪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귀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하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 당내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교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좋은 생각과 또 방향과 가치를 자기가 대신 집행하는 게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팀플레이 또 사람을 넓게 쓰는 거 이거를 한 대표가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 성과를 이 약간은 좀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리더가요. 그러니까 리더가 정치적 성과를 공유해야 그 사람들도 같이 하고 근데 어떤 일을 하면 항상 성과를 혼자 독식한다. 그럼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정치적 성과물을 자기의 경쟁자인 도리어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협력적 그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취했을 거예요. 같이 가는 모양으로. 네네네. 비상이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 독식하려고 하면서 일이 다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부족함 아닌데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드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 해결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란의 리더십만 노정을 했고 근데 이게 결국은 정책 내공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그 전국이 어떻게 이제 최종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정치 역량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회의감이 오히려 더 증폭되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일단 이렇게 중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쨌든 뭐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고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당 대표도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 이게 좀 감당하기 힘든 시련에 부딪혔다. 너무 큰 일이 너무 빨리 닥친 거죠. 그 부분도 감안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당원들은 국민들이 당신은 뭐 돼 안 돼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고 좀 지켜보고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오면 훨씬 더 그 어쩌면 무게중심이 글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